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슈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면서 양국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죠. 자, 미중 관계 개선에 제동이 걸리고 또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격추를 시켰습니다. 중국이 과잉 반응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죠. 지금 상황 지금 이것 때문에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어저께의 반응을 일단 냈는데 이게 민간용 비행선이다, 풍선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예.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것을 격추한 것은 과잉 반응을 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사실 한 발 더 나가서 더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늘 국제법을 짓밟고 다른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식의 그런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것이 민간용이다라고 또 기상 관측 풍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용이면 어떤 기업에서 보낸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밝히면 이 논란을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전혀 나오지는 않고 있죠. 민간에서 보낸 기상 관측용 풍선이다라고 하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중국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은 중국의 주장이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용 풍선과 기상 관측용 풍선과 또 군사용 풍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 관측된 것만 해도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기상 관측 풍선 같은 경우에는 폭이 6m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이 보낸 풍선은 무려 36m, 버스 3대를 합친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여러 가지 장비들도 기상 관측에서는 쓰지 않는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도 중국이 이런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예까지를 포함한다면은 기상 관측보다는 역시 정찰 풍선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정찰 풍선이다라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는 건데요. 합당하게 분석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이게 이 풍선이 지나가면서 뭔가 지상에 있는 정보를 촬영을 해서 그것을 풍선 안에서 저장을 해 두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선으로 전송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확인이 되나요? 그 부분은 이번에 격추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 모든 것들 격추 후에 잔해들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잔해들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여부는 확인이 되겠죠. 다만 지금까지 나온 장비를 보면 태양열 전지판이 있고 고해상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원격 조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자세한 것은 조금 지나면 아마 더 확실히 확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이군요. 자, 지금 중국의 정찰 풍선이 우리나라 상공에도 넘어올 가능성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오늘 이거는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일단 이번 정찰 풍선은 비행 과정에서 우리 영공을 통과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이미 대만 쪽으로도 보낸 적이 있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3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기 초기에 또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될 것이 과연 이렇게 오래된 구식 장비지 않습니까? 풍선은.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이 정찰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죠. 정찰 위성을 통해서 충분히 미국의 시설들을 볼 수 있는데 왜 이 풍선을 보내느냐. 아마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풍선이 저렴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발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까지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3,741억, 3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이건 훨씬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위성보다는 지표에 더 가까이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느리기 때문에 일정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위성은 뭐 우리 아시겠지만 계속 그 지구 궤도를 따라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장소를 보내는데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정찰 풍선이 그 위성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냈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자, 그 전에도 정찰 풍선을 보냈다. 그런데 이번에 조 바이든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지 않은 거냐 하는 비판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미 발견된 것은 며칠 지났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요. 뭐 공화당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1일 날 일단 미국 정부군에서 파악을 했고, 근데 한 5일, 6일까지 5일을 그냥 둔 거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강력한 미국의 영공을 침범한 거지 않습니까? 당장 이것을 격추시켜야지 왜 그렇게 격추 안 시켰느냐.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유유부담함이다라고 이제 정치 공세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1일 공개가 됐을 때 뭐 본인이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을 보면 빨리 격추하라고 국방부에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름이 27m 버스 세대 크기거든요. 이 대형 풍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격추를 했다가는 파편이 지상에 피해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군 당국에서는 이걸 제일 안전하게 이 바다 쪽으로 나갔을 때를 기다렸다. 오늘 보면은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이 이런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이 격추된 풍선 잔해가 11km에 걸쳐 만들어졌다고 보고가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토 지상에서 있는 상황에서 격추를 했다면 이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격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해서 바다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 비슷한 드론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 영공에 들어왔다는 것은 영토를 침범한 행위인데 이거를 뭐 5일 동안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미국 국민 감정상에서는 또 잘 용납이 안 되는 사안이기도 하죠. 자, 뭐 우리 북한에 들어왔던 드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또 북한에서도 이런 비슷한 풍선 한 개가 우리 영공에 들어왔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기상 관측이고 해서 우리가 탐지 식별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도대체 중국이 왜 이걸 이렇게 보냈을까 하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것이 있죠. 정확하게 북한이 드론을 한국에 도발을 했을 때 했던 그런 전술인데요. 일단은 이것을 민간용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뭐 책임을 안 묻고 긴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도 상대편에게는 충분하게 이 도발의 이미 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종의 회색지대 전술인데, 드론을 북한이 한국한테 보낸 거랑 비슷하게 중국도 결국 미국 영공을 자신들이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민들을 자극하고 했다라는 그런 또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중국의 지금 이 행태를 보고 또 정찰 풍선을 남한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가능성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그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봐야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 일단 북한은 이렇게 대규모 중국이 운영하는 이 정도 수준의 정찰 풍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탐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더에 느리기 때문에 레이더에 잡히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느리기 때문에 또 격추는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군이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정찰 풍선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금 경색되고 있는 상황인데,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다시 양국의 대화 모드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바이든, 시진핑 양국 지도자가 대면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미중 관계가 앞으로는 뭐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악의 갈등과 이 충돌을 피하도록 하는 그런 데 일정 수준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네.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올해 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날짜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안 된다면은 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 정치 쟁점화가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상당 기간 갈 거고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일정 수준 어떤 타협이나 협력의 모색보다는 중국과의 강경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것은 결국 한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네. 안타깝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셨는데 어떤 영향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갖고 있는 공통된 이해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보여주는 걸 보면 뭐 작년에는 결국 안 했습니다만 올해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둘 다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중이 최소 수준의 협력이 된다면 중국이 물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비공개적으로 7차 핵실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평양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정 수준 이 긴장을 좀 어떻게 보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같이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첨예화가 된다면은 뭐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길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행동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더 북한을 이렇게 품고 또 미국 견제를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면이 강해집니다. 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이 자신들의 대외 환경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겠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미중 간의 갈등이 한반도 주변 4개국 중국과 북한 또 한국과 일본 여기에 이제 긴장 관계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자, 북한은 모레 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을 맞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자, 이 대규모 열병식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무기도 선보이고 또 이걸 계기로 무력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작년 연말에 8기 6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그 도발 일종의 핵 질주를 올해도 계속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예. 뭐 아마 북한 내부 사정 저는 코로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월 한 달을 조용히 좀 넘어간 셈이 돼버렸죠. 예. 그렇다면은 2월 달에 있는 뭐 그들이 말하는 인민군 창건일이라는 것은 꺾어지는 해 75주년이기 때문에 이미 한미 정보 당국이 뭐 열병식에 한다라는 모습을 다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병식을 통해서 과연 어떤 대외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두 가지가 주목되는데 김정은이 직접 작년 4월 25일 같이 열병식에서 연설을 해갖고 메시지를 분명히 할 것이냐. 이번에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안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이제 무기 체계를 보여주는 거죠. 네, 신형 무기 체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대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미중 간의 갈등이 한반도에 또 어떤 먹구름을 들이울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권 북한학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